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오늘도 12만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10명으로 늘고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가능하게 됐죠.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신규 확진자 수 12만 명대입니다. 주말 휴가를 감안하더라도 41일 만에 최소 숫자가 나왔거든요. 이 수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은 주말 효과라는 것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동네 병의원에서 하면서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이거 확진으로 하거든요. 동네 병의원이 대부분 일요일 날은 휴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월요일에 비해서도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네. 지난 월요일에 18만 7천 명이었는데 여기서 6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예. 여기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 또 이 감소 추세가 뭐 한 주일에 한 하루 평균 5만 명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0시 기준 지난 한 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8만 5,839명인데요. 정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62만 명 하루에 나왔을 때 이게 3월 17일인데요. 이때의 하루 평균이 거의 40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 주가 35만 명 이렇게 줄면서 지금 조금 더 많이 줄어서 5만 명 줄어서 지금 30만 명대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 앞으로 이제 한두 주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5만 명씩 줄어든다면은 2주 후에 2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면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정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감소세와 주말 효과가 맞물리면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의 증가세 역시 다소 주춤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앞으로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꺾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미 좀 꺾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아까 통계 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주 정도 전에가 최정점이었거든요. 62만 명 나올 때가. 그 이후로 이미 3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위중증자 사망자 수도 정점 기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감소 추세로 확실히 가는 거는 맞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위험한 부분들이 사실 위중증 환자는 지금 1,108명으로 전일에 비해서 57명 줄었고 그 전일도 다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 병실 가동률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의 67.3%이고요.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75.5%예요. 이게 거의 포화 상태인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비수도권인 경우에 병상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이 전일에 비해서 5% 정도씩 늘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위중증 환자 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감염이 되어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위중증 환자, 특히 사망자 수는 이것이 위험한 숫자일 수가 있고 하루에 이렇게 300명 정도씩 사망한다면 앞으로 한 달 정도간에 이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히 사망자의 절대수를 줄이는 이런 조기 치료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환자들이 감염되었을 때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좀 의료 체제를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의료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사적 모임은 10명, 그리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실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을 보고 이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단 말이죠. 2주간 유행 안정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그 안정화라는 게 어느 정도 수치를 얘기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65% 수준의 중환자 병실 가동률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확진자 규모가 내려가면서 위중증 환자 수 자체도 지금 현재 수준 정도를 유지하는 뭐 1,200명에서 300명 정도라면은 의료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사망자 수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3월 이후에 사망하신 분만 해도 거의 9,0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즉 2월까지 사망하신 분들이 8,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사망하실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망자 관리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이런 그 확진자 수라든지 위중증 의료 체제의 안정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 수칙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남는 건 있죠. 확진됐을 때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재택 치료를 한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남는 것이고 또 하나 해외에서 귀국할 때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이 정도가 아마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내 마스크 얘기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데 뭐 싱가포르나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지금 안 쓰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지침이 좀 다른 건지 마스크 착용 해제해도 괜찮은 걸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이라도 뭐 해제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 의무를 해제했다고 그래서 과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까요? 공포감이 아직까지는 다 있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한번 감염되셨던 분들은 맘 놓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겠지만 감염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하더라도 야외에는 이 개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비말로 전파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실제 상황에서도 야외에서 감염된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외 상황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대규모의 집회 상황일 경우 즉 시위를 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뭐 스크럼도 짜고 뭐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같이 음식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주 밀접한 거리 두기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이런 시위 현장에서는 특별히 마스크를 쓰는 것을 좀 권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예외 조항 정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2주 후에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뭐 해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2주 뒤에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2주 동안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보완책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방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도 재택 치료 환자가 뭐 150만 명 이상 있는 상황에서 이 이송 체계, 특히 증상이 악화됐을 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송 체계라든지 또는 병상은 모자라지 않다고 하지만 그 병상을 바로 확보해놓고 오래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갈 수 있는 상황. 또 탁과 진료라고 그래서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임신부라든지 또는 분만을 한다든지 또는 투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직도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이라든지 또는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의 감염이 생겼을 때 코호트 격리라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빨리 격리를 하면서 치료 가능한 병상으로 옮기는 것. 또 중환자가 생겼을 때 뭐 대학병원 중환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공호흡기 정도 할 수 있는 중소병원의 이 병상들을 빨리 마련을 해서 이런 분들이 사망하시는 일을 최소화해야 우리가 지금 이 사망자 수를 줄일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사망자 수는 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 새로운 혼합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혼합된 XE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XE 변이의 전파력과 중증도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뭐 영국에서 한 700명 정도 또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 외에도 태국이라든지 대만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아시겠습니까? 이 XE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죠? X라는 것은 BA1, 원래 스텔스 오미크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E라는 것은 BA2를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D라든지 뭐 F, X 이렇게 붙이는 건 다 델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었을 때 두 개가 같이 이 재배열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지금 변이주라고 하는 것인데 XE의 특징이라는 것은 약 10% 정도 전파력은 더 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증화율이라든지 면역 회피 정도는 뭐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이랑 비슷할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들이 우세종으로 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 것은 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많은 자연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든지 BA1이든지 혹은 XE가 유행을 하든지 우리 방역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감염된 환자의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위해성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 이 변이주의이긴 하지만 새로 나타난 변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타난 변이들이 조합돼서 나온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BA1이라는 것과 BA2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환자 안에서 이 재조합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능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발견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뭐 이런 덴마크에 비해서 이 변이주를 모니터링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모니터링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새로운 변이주가 발견되었을 때 그 변이주가 어떤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의 그 특성 분석하는 것을 확실하게 연구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모니터링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이런 연구들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진자 100%를 염기서열을 다 분석합니다. 전장 염기체 염색체를 염기서열을 전부 분석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동향을 알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율을 높여가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새로운 변이가 보고될 때마다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변이 중에서 오미크론 다음은 원래 파이란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XE는 이 파이가 아니라 하위 변이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갈 때는 굉장히 많은 이 특성들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델타가 변이가 일어나서 오미크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미크론은 새로운 계통으로 해서 새로운 변이주가 만들어진 것이고 면역 회피 능력도 굉장히 강했고 또 전파력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 변이로 해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졌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우려변이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파이나 뭐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나오는 X자가 붙은 이 변이주들은 새로운 변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있던 오미크론들의 변이주들의 재조합 상황 혹은 지난번에 있었던 델타와의 변이주의 재조합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할 부분들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상황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우려변이라고 하지는 않고 모니터링을 하고 주시 중에 있는 상황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변이주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올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유행 상황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백신들이 뭐 직접 오미크론에 잘 듣지는 않지만 일단 위중증 예방 효과는 있는 데다가 몰루피라비르라든지 팍스로비드라든지 렘데시비르 같은 우리가 치료제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치료제도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1,4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자연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면역력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백신 접종률도 높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변이주가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위해도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결국은 엔데믹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이주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코로나19가 변이해서 새로운 변이주가 나온다면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새로운 변이주가 아닌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오늘부터는 동네 병원에서 이 외래 진료센터 지정 신청하면 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단 말이죠. 뭐 동선 분리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잘 유의하면 기대될 수 있는 효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일상 의료로 돌아가려면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지만 아직도 1급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네 병원에서 확진자들을 진료하면은 대면 진료를 하면은 법적으로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1급 감염병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예.
실제 상황으로 본다면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동네 병의원에 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기다리는 상황, 이게 예약하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미 의심 환자와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진료를 좀 더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시간적인 분리 또는 그 병원 안에서의 동선 분리를 잘 해서 원내 감염을 철저히 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일상 의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급 감염병에서 좀 제외시키면서 좀 더 일상 의료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빠른 진료를 하고 빠른 치료를 하려면 이 먹는 치료제가 잘 도입되고 처방이 돼야 될 텐데 처방량이 좀 부족하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최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한동안 많이 부족했었고 이 정점으로 가는 시기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었죠. 특히 네. 팍스로비드의 처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팍스로비드라는 약이 약효도 좋고 뭐 부작용 사례도 없는 데 비해서 병용 금기 약물이 너무 많아서 뭐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뭐 우울증 약, 항우울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처방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그 5일 복용하는 기간 동안 그 약을 끊고서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5일 동안 약을 끊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위해성을 가질지 그걸 또 판단할 근거가 그다지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세인트 존스 월트라는 약인데 이건 처방약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 이 약을 이미 복용했다면 끊은 다음에라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처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라게브리오라는 몰루피라비름 MSD의 약을 다시 도입하게 됐는데 한 10만 명분 정도 도입을 했죠. 그래서 그 처방 대상이 아니신 분들의 두 번째 프렘 B로서 처방을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치료제로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를 선구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팍스로비드가 한 76만 명분 정도가 되는데 아마 반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는 24만 2천 명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10만 명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아마 더 들어올 것으로는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루에 약 7천 명 정도가 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있는 분량 갖고 적어도 3주, 4주 정도는 재고로 볼 수가 있고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3, 4주라는 것이 짧은 기간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 들어오는 물량만 제대로 들어온다면은 지금 현재 확진자의 추세가 감소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처방량 자체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만큼만 제대로 도입이 된다면은 아마 물량 수급에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속한 물량 도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층 36명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을 했는데 그중 18명만 확진이 됐고 2명은 무증상. 그러니까 나머지 16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예 확진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슈퍼바이러스라고 불리는 항체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분들은 항체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일단 건강한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켰을 때 얼마나 감염되느냐 하는 걸 실험해 본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상황에서는 한번 뭐 특히 영국 같은 데서 그런 일을 그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서도요. 근데 어떤 유전자가 있다든지 뭐 지금 어떤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후천적으로 생긴 여러 가지 항체들이 크로스 이뮤니티라고 그래갖고 교차 면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슷한 코로나들의 면역이 된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도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감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독감이 유행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감염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차가 있고 면역력의 차이 또는 시기적으로도 본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시기에는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저항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실험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염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증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초기에 제거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면은 아예 감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